오늘은 삼국지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갈량의 출사표와 함께 진행된 북벌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했듯 제갈량은 유비가 죽을 당시 망가져 있던 촉한의 내실을 다지고 그간 많이 소모되고 또 약해진 병사들을 훈련시켜 약 5년의 시간 동안 북쪽을 향해 병력을 이끌고 갈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227년 태화 원년 건흥 5년 황무 6년 3월 비로소 출사표와 함께 기나긴 전쟁의 서막으로 한 걸음 내디딘 제갈량은 약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한중을 출발해 위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6년에 걸친 제갈량 감독, 조은, 위연, 마속 주연의 대전쟁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전쟁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흐름의 이해를 위해서 이 북벌전쟁의 상황과 목적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쪽의 위나라를 공격하는 제갈량 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시 위나라가 점령하고 있었던 장안 지역의 점령이었습니다. 장안은 옛날 옛적 동탁이 낙양을 버리고 수도로 삼아 천도할 만큼 중국 대륙의 곳곳에 쉽게 힘을 뻗을 수 있는 요지 중의 요지이며 또 지리상으로도 아주 중앙이었기 때문에 익주와 한중 지역에서 낙양과 허창 방향으로 진군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했던 주요한 지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제갈량은 최종 목표인 대륙 통일을 위해서 1차적인 북벌 목적으로 장안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촉한의 진군 전략은 매우 정석적인 방법이었고 당연스럽게도 수비하는 위나라에서도 이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촉한에서 위나라로 진군해올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험지와 요지마다 수비군을 두어서 이를 방비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죠. 자, 한중에서 장안으로 향하는 산골짜기 좁은 길목에서 두 세력의 전면전이 펼쳐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했던 그때 자칭, 관중과 악의와 같은 재능을 가진 천하제일의 책사 제갈량의 귀신과 같은 용병술이 시작됩니다. 당시 위나라에서는 앞서 말했듯 제갈량의 북진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인 측면에서 촉한의 북진 준비가 미처 마무리되기 전에 위나라 쪽에서 먼저 남벌을 떠났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아니, 당연히 준비 다 돼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진군해오는 군대를 막는 것보다 혼란을 수습하고 전쟁 준비로 바쁜 애들한테 먼저 쳐들어가가지고 기습을 하는 게 훨씬 쉬운 싸움이 될 텐데 위나라는 왜 이들이 올 때까지 그저 방어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였을까요? 왜 위나라는 군사를 일으켜서 먼저 촉한을 치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치지 않은 게 아니라 치지 못한 겁니다. 지난 시간 제갈량의 출사표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했었나요? 제갈량은 왜 이 타이밍에 북벌을 시작했다고 했었나요? 바로 조비가 죽고 조예가 황제 자리에 오른 위나라 내부적인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죠. 위나라는 이 당시 촉한을 치기 위해 대군을 몰아서 원정 남벌을 떠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공격하는 편이 편했을 테지만 그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격대를 꾸릴 만한 여력을 내지 못했고 그보다 수고로움과 물자가 덜 드는 수비대를 편성해서 촉한에서 쳐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지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판단은 당시 위나라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옳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나라에겐 안타깝게도 촉한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위나라의 대응책은 제갈량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고 제갈량의 북벌진군에서 이 대응책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째서였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위나라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왜 그 옳은 선택이 빗나갔던 걸까요?
제갈량은 도대체 어떤 책략을 썼길래 위나라의 대응책이 아무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인지 정사 제갈량전에 기록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8년 건흥 6년 봄, 제갈량은 총나라 군사들이 야곡도를 지나 우부풍 미현을 취하려 한다 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조운과 등지를 시켜 마치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거짓 군사를 몰아 기곡을 점거하게 했다. 위나라의 대장군 조진이 군을 이끌고 이를 막기 위해 기곡으로 이동하여 막았다. 이 틈에 제갈량 자신은 제군을 이끌고 기산을 공격했는데 군사와 진영이 정돈되어 가지런하였고 군영 내에 상벌이 엄숙하며 호령이 분명했다. 이러한 제갈량의 진군에 옹주 남한군, 천수군, 안정군 세 군이 위나라를 배반하고 제갈량에 호응하니 관중 지역이 진동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위나라는 한중 지역에서 장안으로 뻗어 나오는 촉한의 군사를 막기 위해 한중에서 넘어오는 길목에다가 병력을 배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를 파악한 제갈량은 마치 위나라가 막아놓은 길로 병사들이 진군을 하는 양, 그러니까 위나라가 예측한 대로 군사들이 움직이는 양, 조운과 등지를 시켜서 거짓 군사를 움직이게 한 거죠. 이러한 양동작전에 속은 위나라 군대의 지휘관 조진은 옳다구나 싶었던 마음에 조운이 진군하는 척했던 기곡 쪽으로 군사들을 몰아버렸고 덕분에 비어버린 우회로 기산 방향으로 틀었던 제갈량의 본대가 아주 쉽게 옹주 서쪽 지역으로 진군해 3개나 되는 군을 꿀꺽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양동작전에 쓰인 조운과 등지의 군대는 단순히 조진의 병력을 이끌어내는 미끼로만 쓰였을까요? 그저 상대방을 약올리고 병력을 이쪽으로 몰아서 제갈량이 쉽게 진군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 전부였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위나라 지휘관인 조진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막으러 나선 건 조운의 명성이 높아 그가 이끄는 군대가 그만큼 위협적인 수준이었다는 걸 의미하고 그에 비해 조운이 이끄는 군대의 위협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때문에 조운의 진군이 의도한 바가 미끼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운과 조진의 군대는 기곡에서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애당초 역할이 양동이었던 만큼 조운이 데리고 간 병력은 정예병과는 거리가 먼 단순히 허장성세 역할을 하는 송사리 부대였고 대장군 조진이 이끄는 병사들과는 질적인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조운은 이 싸움에서 패배해 퇴각하게 됩니다. 만, 썩어도 준치라고 조운이 누굽니까? 비록 정사의 내용은 아닐지언정 삼국지 연의에서 관우, 장비, 마초와 함께 5호 대장군이라는 절대적인 무력을 가진 장수의 경지에 오른 촉한의 대표 장수 아니겠습니까? 조운은 이 비루한 미끼 병사들을 데리고 조진의 정예병사와 싸웠음에도 아주 작은 손실만을 입으면서 기곡에서의 싸움을 버텨냈고 장판파에서 유선을 구할 때 그랬듯 다시 한번 드라마 같은 장면을 이끌어내는데 이 드라마 같은 장면이 어떤 내용인지 정사 조운전의 기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7년 건흥 5년 제갈량을 수행해 한중에 주둔했다. 그 이듬해인 228년 건흥 6년 제갈량이 출군하여 야곡도를 거친다고 널리 소문내자 조진이 대군을 보내 이를 맞이해 대적했다. 제갈량은 조운과 등지로 하여금 이를 막게 하고 자신은 기산을 공격했다. 조운, 등지의 군사들은 약하고 적은 강하여 기곡에서 불리한 싸움을 벌여 손실을 보았으나 군사들을 거두어 굳게 지켰으므로 대패에 이르지는 않았다. 군이 퇴각한 뒤 진군 장군으로 강등되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운전에 달린 주석, 조운별전의 내용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가정의 군이 퇴각할 때는 병졸과 장령들을 다시 서로 수습하지 못했는데 기곡의 군이 퇴각할 때는
병장들이 처음처럼 잃은 바가 없으니 어찌된 까닭이오. 등지가 대답했다. 조은이 몸소 뒤를 끊고 군수물자와 간단한 집기조차 함부로 벌인 일이 거의 없으니 병사들을 잃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보고 난 제갈량은 조은의 군자에 있었던 여유분의 비달을 장졸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였으나 조은이 말했다. 군사에 이로움이 없었는데, 즉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는데 어찌 하사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청컨대 그 물건들은 모두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10월이 되길 기다려 겨울 하사품으로 삼으십시오. 제갈량이 이를 매우 옳게 여겼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조은은 빈약한 병사로 조진이랑 싸웠지만 별반 손실 없이 귀국해서 무난히 퇴각을 해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한 제갈량이 장졸들에게 비단을 나누어 주려고 하자 이마저도 사양하는 참된 장수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질 수밖에 없었던 전투를 손실 없이 마무리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고 패전은 패전이니까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조은의 모습은 대단히 모범적인 장수로서의 딱 그 표본이었기 때문에 비록 강력했지만 때때로 오만하고 자만심에 가득 찼던 관우와 또 무력은 어마어마했지만 술 먹고 깽판 부리기 일쑤였던 장비에 비교되어서 연희와 정사에서 조은을 다룰 때 실질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장수로 묘사하고 있기도 하죠.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전설의 장수 조은이 위나라 대장군 조진을 데리고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옹주 서쪽으로 진군한 제갈량은 조은이 만들어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북진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 꼽히던 가정에서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의 싸움을 승리하면 장안을 둘러싼 옹주 지역 전역에서의 일제 공격이 가능해지고,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전력을 다해 전쟁을 벌이는 촉한과는 달리 오나라의 뒤통수를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입장의 위나라에서는 장안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 곧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땅바닥, 아니 거의 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쳐서 최약체로 자리하고 있던 촉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중국 대륙을 3분하는 세 나라 중 하나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이 가정전투에 달려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나 중요한 전투, 위나라와 제대로 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스테이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전초전을 위해서 제갈량은 그간 눈여겨보았던 인재를 시켜서 군사를 이끌고 가정 땅을 점령하게 하는데, 그 인재가 바로 누구인가 하니 222년 황초 3년 장무 2년 황무 원년에 죽은 총나라 초대 황제 유비가 그 인재에 대한 걱정을 하다 못해 죽기 전에 제갈량에게 남기는 유언으로 이 사람은 말이 실제보다 과장되었으니 큰일에 기용했을 수 없소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위험성을 신신당부했던 그 인재, 바로 마속 되시겠습니다. 이 마속이 누군가 하면 바로 마량의 동생입니다. 자, 그럼 마량은 또 누군가 하는 생각이 들죠. 마량은 형주 지역 사람으로 4명의 형제가 있어서 당시 형주 지역에서 마량을 포함한 5 형제가 모두 유능한 인재로 유명했습니다. 한창 송건과 유비의 연합군이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을 물리치고 형주 지역을 얻었을 당시, 인력난에 허덕이던 유비가 당시 형양지역, 그러니까 형주 양양지역에서 유명했던 인재인 마량과 그 형제들을 초빙해 채용하면서 이 마량과 그의 막내 동생 마속이 유비군에 합류하게 된 거죠. 마량은 재능이 뛰어난 5 형제 중에서도 특히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의 능력을 높이 사곤 했는데, 마량이 남들과는 달리 이 눈썹 중에 흰 털이 많은 것을 칭해 주변 사람들이 마신의 5 형제 중에서 백미, 즉 흰 눈썹이 제일 낫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후 백미라는 말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것 또는 여러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을 칭하는 말이 되어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미 마량의 동생인 마속은 마량과 함께 적벽대전 이후 유비군에 합류하여 그 재능을 뽐냈고,
특히 제갈량의 눈에 들어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총애를 받아 밤낮으로 제갈량과 전쟁, 정치 그리고 군사에 대해 논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마속을 아끼는 제갈량의 행동은 정사 마속전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량의 아우는 마속이며 자는 유상으로 형주 종사로서 선주를 따라 촉에 들어갔고 면죽 성도령 월준태수의 관직을 지냈다. 재주와 기량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군사계책을 논하기를 좋아하니 승상 제갈량이 더욱 그의 기량을 빼어나게 여겼다. 선주가 임종 때에 제갈량에 이르길 마속은 말이 그 실제를 과장하니 크게 기용할 수 없소. 그대가 이를 살펴보시오 라 했으나 제갈량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마속을 참군, 즉 군사참모로 삼고 매일 불러서 얘기하기를 밤낮으로 했다. 라고 적고 있는 걸 보면 죽은 선왕의 유언을 잊어버릴 정도로 제갈량이 마속의 재능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속을 아꼈던 제갈량, 아끼는 건 아끼는 거고 중요한 전쟁에 그를 기용하는 건 또 별개의 이야기지만 제갈량의 애정이 논리적인 사고를 뒤엎어버렸고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그를 정말 중요했던 전투인 가정전투의 지휘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정사 마속전의 기록을 보면 마속의 가정전투 참전에 대해 적어두길 228년 건흥 6년 제갈량이 군대를 출정시켜 기산으로 향했는데 당시 숙장인 위연, 오일 등이 있어 주변에서 추천하기를 마땅히 그들을 선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나 제갈량은 묻 의견을 거스르고 마속을 발탁하여 대군을 통솔하여 선두에 서게 하였다. 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주변의 의견이 늘 옳은 건 아니고 제갈량이 꼭 사적인 편애 때문에 마속을 지휘관으로 두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제갈량이 촉한에서 가장 높은 지휘 권한과 인사 권한을 가진 만큼 주변의 의견보다는 제갈량의 인사평가가 직위와 권한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제갈량의 인사평가에 실수가 있었던 건지 마속의 허세가 제갈량조차 속일 만큼 그럴싸했던 것인지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받은 마속은 촉한의 운명을 건 가정에서의 전투에서 제갈량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받아 왕평과 장휴 등등 다수의 부장을 이끌고 가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제갈량의 명령대로 가정의 성을 점령하고 길목을 막아서 위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북벌군을 치기 위해 오던 장합의 군대와 대치했어야 했죠. 마속이 이 가정의 길목을 탁 틀어진 채로 장합의 병사들을 막고 있는 동안 제갈량은 가정 왼쪽에 나머지 옹주 지역을 딱 점령을 해가지고 영토를 딱 넓히고 장안으로 진군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마속이 어떻게 했어? 제갈량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분명 명령을 하달받은 게 있었는데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성을 먹는 것보다는 이게 높은 데에 올라가고 적을 감시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을 점령했어야 했던 마속은 성을 그냥 버려두고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산간지형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진형을 꾸리게 됩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냐고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르느냐 하시면 산이 있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아니 지휘권을 줬으면 마속 의견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뭘 또 명령대로 안 했다고 뭐라고 하냐. 하여튼 진짜 제갈량 빠들은 이래서 안 돼. 뭐만 하면 다 제갈량이 잘했고 뭐만 못하면 다른 애들이 다 잘못했고 이건 다른 애들이 잘못했네. 제갈량은 맨날 잘하는데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마속이 제갈량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군사를 이끌어 성을 버리고 산으로 갔다는 기록은 정사 제갈량전에만 실린 단편적인 기록이 아닌 마속을 보좌해 함께 가정에서 싸웠던 왕평에 대한 기록인 정사 왕평전이나 마속을 상대해 싸운 위나라의 장수 장합의 기록인 정사 장합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며, 이후 위초고 삼국시대를 지나 역사가들의 분석에 의해 쓰여진 속후한서에서도 동일하게 마속이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성을 버리고 산으로 군사를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마속이 제갈량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말을 들었건 안 들었건 성을 버렸건 뭐 등산을 했건 안 했건 전쟁이란 무릇 결과로 말하는 법이죠. 내 맘대로 내 판단대로 했지만 내가 다 이겨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마속이 승리했다면 뭐 사실 마속이 제갈량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건 콧등으로 들었건 그게 뭐가 중요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나긴 가정전투의 서론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짐작하셨다시피 마속의 판단은 보란듯이 빗나가게 됩니다. 자, 마속의 군대가 성을 버리고 험준한 산에 의지해 장합을 맞이한 것까지는 뭐 그래요, 꽤나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성보다 산에서의 싸움이 이로울 때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또 자만에 차 있었던 마속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었던 거예요. 산으로 들어간 자신의 군대를 장합의 군대가 산 밑에서 둘러싸버리면 추가적인 보급이나 물자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요. 장합이 누굽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위나라의 특급 장수 아닙니까? 죽은 장비 정도는 돼야 장합이랑 싸움을 벌일 만 했던 거지, 초짜 마속이 상대하기엔 버거운 적이었던 거죠. 장합은 마속이 점거한 산을 둘러싸고 물길을 끊어버린 채 마속의 군대를 고립시킵니다. 마속의 군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황이 더더욱 악화될 거라는 이 두려움에 빠져서 깊은 생각 없이 좌충우돌 일단 포위를 뚫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속의 군대는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말 그대로 참패, 대패한 채로 제갈량이 있는 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마속이 시간을 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갈량 또한 옹주 지역의 점령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었죠. 애당초 리스크를 감수하고 마속을 가정으로 보낸 건 능력이 검증된 장수들을 옹주 지역에 투입을 딱 해가지고 빠르게 점령을 다 끝내고 밀리고 있을 마속을 딱 돕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이건 뭐 빠른 점령이고 뭐고 시작도 못했는데 마속이 뚫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마속과 조운의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조운은 미끼로 주어진 병사들을 데리고 대장군 조진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이 기산 방향으로 충분히 진군해서 허를 찌를 시간을 벌어줬음은 물론이고 정예 대군인 조진군을 상대로 직접 후방을 지휘해 거의 손실을 보지 않는 성과를 거두어 왔는데, 마속은 잠깐만 시간 벌어주면 옹주 얼른 끝내고 도우러 갈 계획이었던 제갈량의 본대가 아무것도 못했을 만큼 무능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함께 읽어보았던 정사 조운전에서 가정의 군이 퇴각할 때는 병졸들을 수습하지 못했는데 기곡의 군이 퇴각할 때는 병졸들과 장비가 마치 처음 출병할 때와 같이 잃은 바가 없으니 어찌 된 까닭이오? 라는 대목이 나온 것은 이러한 조운과 마속의 차이를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조운이 기곡에서 성과를 거둔 건 거둔 거고, 더 중요한 전투였던 가정에서 마속이 참패를 맞이한 것이 이들의 현실이죠. 마속의 참패를 커버해보기 위해서 마속과 함께 가정을 지키러 간 부장 왕평과 친구들이 몇 차례 영을 써보았지만 가정에서의 실패는 제갈량의 본대에 빠르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제갈량은 결국 북벌을 위해 포진시켰던 본대를 모두 철군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연구로 준비해온, 그리고 조비의 죽음으로 찾아온 천재의료의 기회가 멍청이의 실수 하나로 사라지게 되고 또다시 수년을 회복해야 할 상처만을 남기게 된 거죠. 그렇게 제갈량의 1차 북벌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사 제갈량전에서 1차 북벌전쟁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전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28년 건흥 6년 봄, 제갈량은 총나라 군사들이 야곡도를 지나 우부풍 미현을 취하려 한다 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조은과 등지를 시켜 마치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거짓 군사를 몰아 기곡을 점거하게 했다. 위나라의 대장군 조진이 군을 이끌고 이를 막기 위해 기곡으로 이동하여 막았다. 이 틈에 제갈량 자신은 제군을 이끌고 기산을 공격했는데 군사와 진영이 정돈되어 가지런하였고 군영 내에 상벌이 엄숙하며 호령이 분명했다. 이러한 제갈량의 진군에 옹주 남한군, 천수군, 안정군 세 군이 위나라를 배반하고 제갈량에 호응하니 관중지역이 진동했다. 위명제, 즉 조예는 서쪽으로 장안을 진수하고 장합에게 명하여 제갈량을 맡게 했다. 제갈량은 마속에게 선두에서 제군을 이끌게 해 가정에서 장합과 싸우게 했다.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군사를 이끌매 부적절함이 많았으므로 장합에게 대파당했다. 결국 제갈량은 천수군 서현에 세웠던 천여 개의 군영을 뽑아 한중으로 되돌아오고 마속을 죽여 군사들에게 사죄했다. 앞부분만 하더라도 오늘 삼국지 36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갈량의 계책이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면서 이 촉한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모습을 딱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새 마속을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서 실패한 전쟁에 대한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제갈량의 계획처럼 마속에 대한 제갈량의 신뢰와 애정 또한 거품처럼 꺼져버렸고 패전과 명령 불복종의 죄를 참수로 묻게 되니 이 이야기가 바로 읍참마속. 제갈량이 군법을 지키기 위해 아끼던 마속을 죽이며 슬퍼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읍참마속의 이야기는 연희와 정사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데 다만 연희에서는 앞서 나왔던 유비의 유언을 제갈량이 딱 떠올리면서 역시 유비 누님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새겨들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정사에서는 이런 장면이 없다는 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북벌전쟁에서 참패하고 손실을 왕창 입은 제갈량은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수년간을 준비해온 계획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물론 이 싸움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전쟁 초반 제갈량이 조은의 활약에 힘입어 옹주 세 군의 호응을 순식간에 얻어냈을 당시 세 군 중의 하나였던 천수군에서 벼슬을 살고 있던 인재를 하나 얻었으니 그가 바로 강유로 이후 제갈량의 뒤를 이어 촉한의 군사를 이끌게 되죠. 하지만 강유 하나를 얻은 것과 새로운 삼국의 대치 상황을 만들어낼 기회를 잃은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득과 실이었기 때문에 제갈량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해야만 했고 이 피해가 회복되는 동안 총나라 역시 실패의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28년, 태화 2년, 건흥 6년, 황무 7년 12월 피땀 눈물을 흘린 노력과 또다시 찾아온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여 촉한의 군대가 다시 한번 북쪽으로 진군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제갈량의 2차 북벌전쟁의 시작입니다. 과연 이 북벌전쟁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마속을 죽였으니 이제 말 안 듣는 멍청이 없이 위나라를 제대로 압박할 수 있었을까요? 약 10개월 만에 찾아온 또 다른 기회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촉한은 다시 중국 대륙을 나누는 세계의 세력 중 하나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끝이 보이는 삼국지 오늘 36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